네. 한 주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부터 이제 3주차 강의인데, 우리 첫 주차하고 두 번째 주차는 그 프린트물 가지고 가볍게 이제 입문 과정 한 거고, 오늘부터가 진짜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책 다들 받으셨죠? 예. 책을 받으셨는데, 이제 기본서 받으셨어요, 이거. 이게 한 650페이지 되는 기본서고, 근데 기본서를 수업 시간에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요건 안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 딸려있는 부록 있잖아요. 법전, 요걸 가져오세요. 이걸 가져오시고, 기본서는 수업 시간에 거의 안 봅니다. 안 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거의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안 보셔도 사실 참고서로 쓰시면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좀 자세하게 풀어진 글을 보고 싶다 그럴 때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보셔도 시험 붙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요거 한 번씩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창에 띄울 거예요. 지금은 아직 여기 학원에 안 보내드렸는데, 제일 왼쪽이 그림입법 창이고, 이 창 바꾸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법령집이고 조문집이고, 그다음 OX 문제고, 여기 네 번째 창에다가 교과서 창 띄워가지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있을 때 창 바꿔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져올 책은 그림입법하고 요거 하고 그다음 법전하고 이렇게 가져오세요. 법전하고 가져오셔서 수업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새로 개강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매주 새로 오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나요? 예, 새로 오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수업을 우리가 2주 정도 입문 과정을 진행을 했지만, 거기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처음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도 받으셨죠? 예, OX 문제는 수업에서 어느 정도 설명하다가 중간에 어디까지 설명하다가 그 문제 풀고 그렇게 할 거예요.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기출 문제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제일 처음에 1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그림입법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잠시만요. 이게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여기인데요. 10페이지가 우리 민법 시험법이 나와 있는 파트죠. 한번 보세요. 민법이 총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 그리고 계약, 그 다음에 특별법, 이렇게 4파트에서 40문항이 출제가 돼요. 지금 시작할 것은 민법 총칙이에요. 총칙에서 10문제 나오고, 물권 14문제, 계약 10문제, 특별법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입문 과정 들으셨던 분들 일반법, 특별법 요거 들으신 거 기억나시나? 일반법, 특별법. 민법은 무슨 법이더라? 일반법. 그래서 총칙, 물권, 계약 여기까지가 민법, 일반법이고요. 거기서 34문제가 나오고, 민법에 관계된 특별법, 그 밑에 보시면 5가지 특별법이 있죠. 거기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총칙부터 해요. 총칙 이게 뭐야? 총괄적인 규칙 이거야.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공통 원리를 총칙에 규정을 해뒀어요. 총칙 내용 한번 보시면은, 총칙은 이제 민법 공부가 권리를 뒤에 잘 들리세요? 근데 소리가 좀 작지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뭐 어떤 질문도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굳어 계시지? 여러분들 굳으시면 저도 굳어요. 잘 들리세요? 뒤에? 괜찮으세요? 예. 자, 민법은 이제 권리를 공부하는 파트인데, 권리의 일반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총칙, 권리의 주체, 그다음 권리 객체, 권리 변동인데, 주체, 객체 이렇게 옅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게, 권리 변동이 뭔지 입문 과정 들으셨던 분들 대부분 들으셨으니까 배우셨죠. 권리 변동이 뭐더라? 권리 변동?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말하죠. 권리의 생로병사,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 하고, 이런 권리 변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을 뭐라고 했느냐? 4글자로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법률 요건. 근데 그 법률 요건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법률 요건 속에 의사표시,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사람의 의사,
그 생각을 표시하는 거야. 이걸 의사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요게 사람이 그 행위 속에 요건 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을 그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를 담아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의 의사대로 생각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을 뭐라 하느냐. 이 법률행위가 유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이 법률행위 말고도 다른 법률 원인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기간이라든지 소멸시효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느냐.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죠.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어떤 법적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 민법에서는 법률의 규정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법률행위에서만 10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돼 있어요. 종칙중 법률행위. 법률행위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뭐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당분간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계약. 계약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차가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총설, 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기한. 그래서 이제 우리 11월, 12월 기초이론이 6주 남았거든요. 총 8주로 진행이 되는데 2주는 인문 강의로 썼고 이제 6주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또 민법 총칙을 3주 정도 할 거예요. 3주로 하고 2주는 물권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계약법 공부하고 그러면 뭘 안 하는 거죠? 특별법. 특별법은 이번 라운드에는 생략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12월 기초 이론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의 전반적인 틀, 전체 어떤 윤곽하고 아주 기본적인 법률 용어들 그렇게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들은 배우지 않아요. 이 파트에서는. 시작을 할 건데 자, 우리 법률행위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 법률행위 총설하고 목적 여기까지 할 거야. 1주차. 총설과 목적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다음에 대리인데 건너뛰고 의사표시하고 무효 취소 이렇게 할 거예요. 2주차에. 그리고 3주차에 대리하고 조건기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총설 파트에서는 뭘 배우느냐. 법률행위의 개념, 의. 법률행위가 무엇이냐. 그 다음 법률행위의 종류도 배우시고 법률행위에는 그 속에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는데 이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막 종류를 나누죠. 딱 하나, 달랑 하나 들어있으면 이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서 들어있으면 계약이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나누는 것도 좀 배우고 그다음 법률행위가 갖춰야 될 요건.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담아서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권리 변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려고 하는 건데 법률행위를 했다고 해서 100%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법률행위 요건. 이미 배우셨는데 입문 과정에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그렇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혹시 기억하시나? 성립하려면 3가지 요소 뭐죠? 여기 빠져 있는 거 하나. 당사자.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표시. 이 3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면 법률행위는 성립을 하고 탄생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진짜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슨 3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고 목적은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의사표시는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런 효력 요건을 싹 갖추면 돼요. 그 효력 요건을 모조리 다 싹 다 갖추면 법률행위는 효과가 생겨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고 만약에 효력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은 법률행위가 성립해도 제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아. 고장이 나버리지. 제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현상에 2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 효과도 안 생긴 걸 이렇게 얘기해요. 불러보세요. 뭐? 무효. 그 다음에 효과가 생겼어. 유효가 되었는데 일정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다시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권리 변동부터 좀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지금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1편 넘어가고 자, 권리 변동의 모습 가보세요.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서는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 변동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또 세분화시켜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법률 용어들을 다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책을 한번 보시죠. 뭐 전체적으로 안 보일 땐 책을 한번 보고. 자, 권리의 변동이라 하면 3가지를 통칭하는 거예요. 보고 읽으시면 돼요. 권리의 뭐죠? 첫 번째, 발생. 2번째, 변경. 그리고 소멸. 발생은 권리가 태어나는 생이죠.
변경은 사람이 늙어서 막 이렇게 변하고 하는 거 변경이고, 그다음에 소멸은 죽는 거죠. 이 권리의 생로병사를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구체화시켜 볼게요. 세분해서 권리 발생은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발생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어요.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취득이라는 용어로는 절대적 발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 취득. 상대적 발생을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별을 한 것이냐?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데 내 앞전에 이 권리의 주인이 따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죠. 전주 없이, 전번 주인 없이 권리를 최초로 처음 생기게 하는 거, 그게 절대적 발생이에요. 원시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생기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건물의 신축이 나와 있죠. 건물의 신축.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자,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이 건물 주인이 되죠. 건물 주인일 때 이 건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해요. 소유권. 자, 조문을 한번 보실 거예요. 조문은 211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조문을 언급해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제가 조문을 띄워서 할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보면 법령집이 여기 있어요. 211조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전에다가 211조로 체크만 하세요.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체크한 조문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을 막 외울 필요는 절대 없고 자주 들여다보셔가지고 조문에 좀 친숙해지시면 돼요. 어떤 분들 저 조문 다 외워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제가 다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습니까? 근데 외울 수 없잖아요. 외우는 거 아니고 자주 보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보는 조문들은 그냥 연필로 가볍게 체크해서 자주 들여다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유권. 211조 소유권 보시면 소유권이 어떤 권리인지 나와요. 소유권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유권의 내용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건물을 지은 사람은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에 거주할 수 있죠. 그게 사용이고. 그다음 그 건물을 임대를 놓아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죠. 그게 수익이고. 그 건물을 딴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 있죠. 처분이고. 그다음 건물이 마음에 안 들면 철거시킬 수도 있을까요? 있죠. 철거시키는 건 셋 중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철거시키는 것, 저 셋 중에 어느 개념에 포섭될까요? 처분이에요. 팔아버리는 것을 법률적인 처분. 자, 말을 한번 느껴보세요. 팔아버리는 것은 법률적인 처분이라고 하고 철거시켜버리는 것은 사실적 처분이라고 그래. 느낌이 옵니까? 말이 좀? 어쨌든 다 처분이에요. 자, 건물 지은 사람은 그 셋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사람은 뭐를 취득한 거죠?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게 전주가 있어 없어? 이 사람 앞에 전 소유자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무슨 발생? 절대적 발생.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갑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발생했다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예. 가보시면은 자, 무주물 선점이에요. 낚시하는 거 다 보셨지만 한번 들으셨지만 이제 다지는 차원에서 그냥 들어보세요. 무주물 선점.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은 선점. 먼저 찜 이거 내 거 이러면 임자예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바다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내가 잡은 고기는 내 거니까 이 고기에 대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 이것도 전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시 취득이에요. 무주물 선점은 원시 취득의 예고. 조문은 252조예요. 이건 211조고. 자, 법령집 23페이지로 가면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더 높아야 되겠네. 제가. 아이고. 이게 높아. 잠깐만요. 불편하다. 잠시만요. 이게 안 먹히네. 자, 23페이지 252조로 가보겠습니다. 252조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게 너무 낮아서 이게 높아서 좋거든요. 예. 잠시만 딴 데 보고. 자, 252조예요. 제목은 무주물의 귀속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주물이 뭐예요? 무주물이? 주인이 없는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은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건데 252조를 보시면 주인이 없는 물건도 둘로 나눠놨어.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돼 있으면 항이라고 불러요. 252조 1항. 이건 뭐라고 한다?
2항, 3항 이렇게 읽어요. 1항과 2항만 아시면 되는데 주인이 없는 동사는 하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법적 취급이 다르다. 먼저 부동산부터. 우린 부동산 시험이니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국가 거예요.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이 없는 토지 건물은 찜했다고 내가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선점 대상 안 돼요. 선점의 대상은 오로지 무엇뿐이다? 동산. 주인이 없는 동산은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한다? 내가 가질 생각으로 손에 감아진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는데 무주물 선점이라고 한다. 먼저 선자. 내가 가져와야죠. 찜하는 거. 주인이 없는 동산은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선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아니면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다. 낚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바다 밑에 아직 잡히지 않은 채 자유롭게 놀고 있는 그 물고기는 주인이 없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이고 그다음 잡으려고 해서 딱 한 마리 잡았어. 소유의사로 점유를 했으니까 선점을 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물 선점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요 뒤에 나오는 시효 취득, 선의 취득은 지금 할 수 없고 나중에 또 배우시면은 다시 돌아오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원시 취득 의견인데 지금 아직 몰라요. 됐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으로 하겠습니다.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전주가 있어 없어? 나 앞에 전주가 있지. 전주로부터 권리를 계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승계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지. 전주가 있었고 그 기존에 있던 권리가 다른 사람 후주에게 승계되어서 후주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을 승계 취득 또는 상대적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승계하는 모습에 따라서요. 두 종류의 승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뭐예요? 이전적 승계 또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눠져요. 자,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는 전주로부터 권리가 넘어오는 모습은 똑같은데 넘어왔을 때 전주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져요. 자, 이전적 승계는 전주의 권리가 후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전주가 권리를 잃어버려요. 통째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모습이 느낌에 이 동그라미가 권리를 상징하는 건데 권리가 이렇게 이전돼 버리면 후주는 권리를 취득하고 전주는 권리를 잃어버려요. 이게 이전이고 설정은 이런 모습이에요. 동그라미라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 전주가 권리를 완전히 후주에게 넘겨주고 자기 권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권리의 힘 중 일부를 떼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설정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설정되었을 때는 전주는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주의 권리는 그대로 뭐 하면서 존속하면서 신권리자 후주가 전주의 권리의 내용의 일부만 빌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설정입니다. 그리고 설정된 이후에 원만히 법률관계가 끝나고 나면 요 권리는 다시 이 힘은 다시 전주에게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게 설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갑이 이 건물 소유자였는데 을이 이 건물을 샀을 때는 권리를 이전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을이 이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간 거야. 세를 살러 들어간 거야. 그럴 때는 권리를 이전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다? 설정받은 거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를 하고 갑이 이 건물 소유자였어요. 근데 을과 매매를 했지. 사고 파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계약을 하고 등기하기 전에는 갑이 이 건물을 소유자로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쳤으니까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은 누구? 을이죠. 얘가 사용하고 얘가 수익을 가져가고 얘가 처분할 수 있지. 얘는 사용, 수익, 처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얘가 뭔가 권리를 남기고 넘겨준 게 빌려준 게 아니고 탈탈 털어서 완전히 넘겨준 거니까 권리를 설정해 준 거다. 이전해 준 거다. 이전해 준 거예요. 이전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권리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563조예요. 매매는 563조에 나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법전을 또 한번 46페이지로 가보세요. 46페이지. 법전 46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매매가 나올 거거든요. 563조 찾으셨죠? 네, 매매의 의. 한번 볼게요. 매매의 의라는 게 뭐예요? 의가? 뜻, 이 소리에. 매매 계약의 뜻. 여러분들 그냥 매매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뭐라고 생각하셨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법 공부하는 거니까 제대로 정통으로 이해를 하세요. 매매가 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는 계약인데 지금 어떤 단어를 목격하러 온 거예요, 지금.
매매는 당수자 일방이 재산권이니까 혹시 기억나시나? 재산권에는 양대축이 있는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채권. 재산권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물권이나 채권을 상대방에게 이 두 글자 보러 온 거야. 뭐예요? 이전할 것을 뭐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전하겠다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일방은 뭘 약정했다고? 그대로 읽어보세요. 재산권 이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물권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이에요. 재산권 이전을 약속한 사람을 뭐라 부를까? 매도인.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불러줘요. 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효과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들 인문과정 배우셨으니까 이 매매는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매매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맞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이 행동 속에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어. 의사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법에 정해진 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매매의 효력을 보시면은 568조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네. 568조.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매도인은 한번 읽을까요?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뭐예요? 권리를 뭐 해야 되며 이전해 줘야 되며 자기가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 권리를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약속했던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대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 의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권리를 이전해 줄 뭐가 생기고 매도인에게는 무슨 의무가 생기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에게 생기는 의무는 뭐예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한 대로 생겼어? 아니면 법에 의해서 강제된 거야? 자기들이 원한 대로 의사표시한 대로 생긴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의 특징이에요. 됐습니다. 매매는 그렇고 다시 그림 입법으로 가겠습니다. 설정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권리를 잃은 거죠.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반면에 세를 사러 들어가가지고 뭐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전세권이 뭐 하는 권리냐? 전세권은 자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그 건물에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은 할 수 있어도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다 넘겨준 게 아니고 두 가지 힘만 떼어서 넘겨준 거죠. 사용하고 수익할 권능.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한 후에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을 뭐 해줬다? 설정해 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세권도 한번 보러 갈게요. 303조에 있어요. 전세권은 303조. 가보세요. 303조를 보시면 이게 좀 낮아서 303조 몇 페이지인가요, 여러분들? 페이지수 불러주세요. 네? 26페이지. 제가 법 조문을 외우는데요. 밑에 페이지수를 아직 못 외워요. 밑에 법조 페이지를 여기 페이지를 바꿔야지. 26페이지라고요? 26페이지. 26페이지 303조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제가 안 찾아도 딱 좋네. 조문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303조 전세권의 내용. 자, 전세권자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 전세권자는 일단 뭐를 지급한다? 전세금을 지급한다. 필수 요소입니다. 전세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 없이는 전세권 인정 안 해줍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뭐라고 돼 있나요? 부동산. 그러니까 동산은 전세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 부동산. 부동산이라면 지금 편하게 생각하세요. 토지나 건물. 토지나 건물을 뭐 하여서? 점유해서. 점유하고 소유하고 같은 거 다른 거? 뭔가 글자가 다르면 다른 거야. 거의 다른 거죠. 소유는 내 거란 소리고 점유는 네 건지 내 건지 상관없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점유야.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야? 점유하고 있는 거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소유자일까? 아니요. 소유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 어쨌든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을 들어가 산다는 거죠. 점유를 해서.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뭐 한다? 요거 보러 왔어요. 사용하고 수익하면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수익해요.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생기는데 그 사용하고 수익하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소스를 보셔야 돼.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 수익의 힘을 최초로 가진 것이 아니고 이 힘은 누구한테 있었죠? 갑에게 있었지. 갑이 얘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계된 거예요. 사용 수익의 힘이 얘한테 승계됐는데 그렇다고 얘가 권리를 잃었어? 잃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으니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부르고 한 사람을 설정자라고 부르거든요.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 을이다 아니면 갑이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면 된다? 전세권자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게 설정이에요. 자, 이전과 설정의 차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전주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설정이 되었을 때는 전주는 권리를 잃지 않는다. 또 하나의 설정을 더 보겠습니다. 이쪽에 저당권 설정이요. 자, 을이 이번에는 저 갑의 건물에 전세권자가 아니라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지르겠어요. 저당권 들어는 보셨지? 저당권. 저당권자는 저 집에 들어가서 전세권자처럼 사는 거는 아니죠. 사용 못 해요. 그러니까 저 집을 임대 놓아서 월세를 받고 수익도 못 가져가요. 저당권자는. 다만 저당권자는 저당 잡혀 있는 물건 저 따라 해보세요. 저당물 해보세요. 이런 걸 저당물이라고 그래. 토지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저당 토지. 건물이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저당 건물. 퉁쳐서는 뭐라고 부르면 되죠? 저당 물. 부동산이면 저당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저당 부동산 저당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처분할 수 팔아버릴 수 있어요. 사용을 못하고 수익도 못하는데 팔 수 있어요. 근데 왜 팔까? 남의 집을 쓰지도 않으면서 돈을 안 갚으니까. 돈을 안 갚아서.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필연적으로 뭐하고 연관돼 있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물권인가 채권인가? 저당권이 채권인가? 물권이지. 물권이에요. 물권 채권도 구별 못 하시죠, 아직. 그렇죠? 물권이 우리 민법에 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얘가 담보 물권이란 물권이에요. 근데 이건 물권인데 이 저당권은 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냐면 채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가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을이 저 갑에게 돈을 한 1억 빌려준 거예요. 돈 받을 사람 뭐라고 부르면 되죠? 채권. 자, 돈 갚을 사람 뭐라고 부르면 되죠? 채무자. 얘가 채무가 있었던 거예요. 채무자예요. 1억 채무자. 근데 이 저당권을 왜 가지고 있느냐? 저당권이란 물권이 없으면 이 채권이 매롱이 돼버릴 수 있어. 매롱. 매롱이 뭐냐면 채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있을 때 하고 저당권이 없을 때 이 채권자가 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자, 그거 한번 보러 갈게요. 95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림인법 9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95페이지.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제목이? 담보물권, 물권, 담보. 담보가 뭐냐면은 보장한다, 개런티한다 이거거든. 담보물권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밑에 한번 뭐라고 적혀있는지 읽어보세요.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물권.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물권. 딱 줄여가지고 요 글자만 따서 읽은 거야. 뭐라고요? 담보물권. 채권의 만족을 담보한다? 근데 여러분 채권의 만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돈을 1억 빌려줬으면은 돈 1억 원을 받는 게 만족이에요? 못 받는 게 만족이에요? 받는 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게 해주는 물건 이 소리예요. 그게 저당권 같은 게 그래요. 그래서 왼쪽은 담보가 없는 경우, 담보가 없다는 것은 딱 채권만 있어. 돈은 빌려줘가지고 돈 받을 권리는 있는데 저당권은 없어, 이 여자는. 이 오른쪽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1억 받을 채권도 있고 그 채권의 만족을 담보해주는 뭐도 있다는 거죠? 저당권이란 담보 물권이 있다. 담보가 있는 채권자하고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라 그래요. 담보 없으면 일반 채권자라 그래요. 이 둘의 운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그 동물의 왕국 세계 얘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가 되고 얘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이에나하고 사자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이에나들이 뭔가를 한 마리 잡아놨어. 얼룩말을 하나 잡아놨어도 사자 때가 오면 얘들은 도망가고 사자가 먼저 먹잖아요. 뭐 그런 관계예요. 한번 보세요. 채권담보의 필요성 해가지고 여기에 동그라미 1, 2, 3, 4가 시간 순서거든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것도 하나의 계약인가 아닌가? 계약이죠. 그 계약 이름이 이거예요. 불러보세요. 금전 소비대차. 그러니까 금전은 떼고 읽으면 되지 그냥.
뭔가 돈을 빌려주고 쌀을 빌려주고 그 빌린 물건을 다 소비해버리고 그 양만큼 갚겠다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돈 빌려주면 금전 소비대차, 빌려준 사람을 대주, 빌려 쓴 사람을 차주라 그래요. 그럼 돈을 1억 빌려줬으면 1억 원 갚으세요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지.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권이에요. 1억 채권이 생겼는데 얘는 채권밖에 없어. 달랑 그 차용증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돈 빌려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때가 됐어. 한 3년 썼어요. 3년 있다가 갚기로 했는데 3년 후에 돈을 안 갚아. 돈을 안 갚는 걸 뭐라 한다 찾아보세요. 5글자로. 채무불이행. 자, 그렇게 하면은 이건 권리예요, 여러분들. 채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문 과정에서 배우셨는데 권리는 법력이라 그랬어. 법이 인정해 준 힘. 즉 강제할 수 있는 힘, 강제할 수 없는 힘. 권리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요. 있어요. 강제할 수 있어. 강제로 돈 1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가서 두들겨 패고 이렇게 자력 구제를 하면 안 되고 국가 구제한다. 이거 들어보셨죠? 소송과 집행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은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서 빌려간 돈 갚아라라고 해서 돈 빌려줬고 아직 안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거죠.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1억 원 하고 이자를 쳐서 갚아라라고 법원 판결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진짜로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그래도 안 갚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뭐라고요? 집행. 소송과 집행. 국가구제 시스템이에요. 집행을 신청한다는 것은 국가에다가 경매 신청한다는 거죠. 집행 신청하면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돈 되는 재산을 딱 압류를 해버려요. 못 팔도록 딱 압류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경매로. 처분을 딱 해버리는 거죠. 환가시켜버려요. 그리고 얘한테 배당을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돈 1억 원을 배당받으면 돼, 강제로.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등장을 하는 게 거지 같은 원칙이 나오는 거지. 여기 이상한 원칙 하나 있어요. 무슨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 자, 보세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경매까지 당할 지경이면 채권자가 얘뿐이 아니라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있겠지. 그러니까 경매까지 당했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권리는 그 성립 순서에 따른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돈을 빌려줬고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내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이 물건 팔렸을 때 나부터 받는다? 이런 원리는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채권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요. 완전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평등 원칙에 따라서 내가 수고롭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가지고 경매를 해서 돈으로 받고 났어도 이게 3억에 팔렸어. 채권자가 나뿐이면 내가 3억짜리 건물을 팔아가지고 내 돈 1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문제는 다른 채권자들도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더 있으면은 저걸 나눠 먹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채권자가 평등하기 때문에 완전히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고 채권 금액에 비례하고 나누는 거예요. 금액에 비례해서. 나는 1억 빌려줬어요. 얘는 2억 빌려줬어. 얘는 3억 빌려주고 얘는 4억 빌려주고. 그러면은 딱 돈이 풀렸을 때 어떻게 나누냐. 1대 2대 3대 4로 이것을 나눠 받아요. 안분 배당 해보세요. 안분 배당 또는 비례 배당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경매를 해도 돈이 이거밖에 안 나왔으면은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못 받는 거죠. 채권의 만족 아니면 불만족. 불만족이에요. 채권이란 권리는 있어요. 받을 권리는 있지만 채무자 재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건 다 나아요. 그나마 이건 낫고 더 최악의 경우가 뭔지 아시겠어요? 상상이 되시나?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얘의 집이었어. 이게. 채무자의 재산이었어. 집행할 수 있는 집행 대상이었지. 근데 3년 후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돈 없대. 그럼 집 팔아서라도 갚아야지. 그러니까 집도 없대. 집 어쨌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어. 그 사이 팔아먹었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얘한테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돈 받아라. 승소 판결 자체는요. 받을 수 있어. 휴지 조각이야. 집행할 털 재산이 없는 거야. 집도 절도 없고 빈털터리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얘 불쌍하다고 국가가 뭐 국고를 털어가지고 돈을 배당시켜 줄까? 아니요. 결국 채무자 재산 없으면 돈 받을 수 있다, 돈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죠. 이게 채권의 불만족이라고요. 채권만 가지고 있을 때의 채권자의 운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권자들은 채권의 만족을 보려면 돈 1억 원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채권 그 이상의 어떤 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 그래서 뭐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권을 가지게 돼.
채권을 만족을 담보해주는 물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라고. 그 물권의 이름이 바로 뭐라는 거죠? 세 글자? 저당권인 거야. 그래서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줄 때는 바득바득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담보 없으면 안 빌려주는 거지. 자기들도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저지경이 된다는 걸 아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이제 차이를 볼까요? 얘는 돈을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돈을 언제 갚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나 더 하지. 요 채무자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을 하는 거야. 설정. 설정이니까 갑은 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이 건물을 뭐 하고 할 수 있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저 중에 무슨 힘만 떼어서 주는 거죠? 처분의 힘만 떼어서 주는 거니까 이전이다, 설정이다. 설정.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주는 건지 말해봐요. 갑이 을에게 설정해 주는 거야. 채권자, 채무자로 표현해봐요.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주는 거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설정해 주는 거야. 채권자는 설정 받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요. 설정 계약. 그래서 등기소 와서 등기를 해요. 이 건물 등기부에 갑구 아니고 을구에 저당권자라고 등기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뭔 권도 있고 뭔 권도 있는 거죠?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는 거야. 이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순전히 뭐 때문이죠, 여러분들? 채권 때문에 채권의 만족을 보장해 주려고, 개런티 주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얘는 저당권도 돼 있어요. 이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나와 있어. 금액도 1억 나와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나중에 돈 안 갚네. 채무 불이해. 아까 저 사람은요. 이건 저당권이 없는 채권자를 일반 채권자라 그래요. 자,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털어버리려면, 집행하려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세월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는 이런 경매를 이렇게 불러요. 불러보세요. 강제 경매. 불편하지. 근데 저당권자는 그런 거 없어. 저당권자는 저당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소유자가 처분해도 좋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 날짜에 돈 안 갚잖아요.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는 과정 필요가 없어. 필요 없이 곧바로 경매 들어가요. 이런 경매를 무슨 경매를 한다고요? 임의 경매. 자,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경매를 뭐라 한다? 강제 경매. 승소 판결 없이 그 권리에 내재하고 있는 처분권을 곧바로 행사해서 경매 들어가는 걸 뭐라 한다고요? 임의 경매. 저당권자는 임의 경매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돈 안 갚잖아요. 내일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바로 경매 들어가요. 경매를 해가지고 또 3억 원에 팔았네.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 다른 채권자들이 더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에게 있겠죠. 여기서 저 이상한 거지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야. 원래 채권자들은 평등한데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저당물 알아들으시겠죠? 저당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는 평등하지 않아. 먼저 사자 노릇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채권자들은 대기해야 돼. 스탠바이. 니들 기다려. 나부터 가지고 하는 거야. 나부터. 독점 지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부터 먼저 1억 원을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으면 3억에 팔렸는데 1억 원을 배당받으면 얼마 남은 거죠? 2억 남았죠. 그 2억 남은 거 가지고 일반 채권자들. 제가 지금 일반 채권자라고 말하는 거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 일반 채권자라는 것은 얘들은 얘처럼 이 건물에 뭐가 없다는 거죠? 저당권이 없고 차용증 하나 달랑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걔들도 채권자는 채권자지. 걔들보다 어떻게 받는다고? 우선 문제 받는다. 이제 그거를 볼게요. 356조로 가보세요. 356조. 그리고 좀 페이지 좀 불러주세요. 356조 몇 페이지 있어요? 30페이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 저당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저당권 이 조문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저당권자는 이렇게 나가네. 잘 보세요. 집중하셔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인가요? 아닌가요? 동시에 자격이. 채권도 있어, 없어요? 있어.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100% 채권자인 거야.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저당권자인 거야. 권리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무엇에 대해서요? 부동산. 누가 제공했다고? 누가 누구에게?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채권자에게. 그리고 담보 제공은 제3자가 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자, 한번 읽으세요. 뒤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보러 왔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됐어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그러면
그 건물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돈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야. 있어요. 경매권이 있는 건데 경매권은 바로 다음 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363조 1항 한번 읽으실까? 또 소리 내서 1항 한번 읽어보세요.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경매하는 게 뭔데?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 이 처분의 힘이 어디서 왔냐고. 자기가 처음 가진 거야? 소유자한테 물려받은 거야? 소유자한테 물려받은 거야? 이전 받은 거예요? 설정 받은 거예요? 설정 받은 거라고. 이 구조 아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림 입법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렇다면 자, 이 건물에 내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채권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이 없네. 그렇죠? 왜? 채권자들이 많아도 내가 저당물을 경매하면 나부터 받고 나머지에서 쟤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내 돈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채권의 만족이 저당권에서 담보된다고 해서 저당권과 같은 물건을 무슨 물건이라 한다고? 담보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아까 전에는 여러분들 요 일반 채권자는 얘가 쫄딱 망해버리면 얘가 쫄딱 망했다는 게 집도 절도 없고 이제 자기 집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 집행 자체가 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여긴 달라요. 자, 저당권은 다시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저당권 자체는요. 물건. 자, 기억해 보세요. 채권은 상대권이었고 물건은 무슨 권? 절대권. 채권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채무자에게만.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돈 갚으라 그러면 돼, 안 돼? 이 여자가. 안 되지. 얘한테만 돈 갚으라고 해야 되지, 얘한테만. 하지만 저당권은 절대권이에요. 절대권의 뜻이 뭐더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당을 잡아놨어. 내가 저당을 잡아놨다는 게 이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을고에 나온다니까? 그 이후에 이 집이 병에게 팔려나갈 수 있나 없나, 병에게? 있지. 저당 잡힌 채로 팔려나갔으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저당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정리를 안 하고 사면 저당권이 쫓아갈까 안 쫓아갈까? 쫓아가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이 건물에 나는 저당권이 있어 없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바뀐 집주인에게 돈 갚으라고 하면 안 돼. 돈 갚아. 이거는 채권 행사이기 때문에 얘한테 돈 갚으라고 해야 돼.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이거를 팔아버리는 거잖아, 저당물을. 그건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팔 수 있다, 팔 수 없다. 팔 수 있는 거지. 얘가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땅 주인이 바뀌었어도 팔 수 있다니까요.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버리면 얘한테도 또 채권자들, 빚쟁이들이 또 있어 없어요? 있어봤자 걔들보다는 나는 겸상을 하지 않는다니까. 뭐라고요? 우선 변제를 받아가니까 내가 어떤 채무자 집에 땅에 저당을 딱 잡아두면 채무자가 망해가지고 얘가 소유권을 잃어도 나는 확실하게 이거 팔아가지고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지. 이해되세요?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있긴 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셨으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고 저당권자도 메롱되는 경우 있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집이 지진에 내려앉은 거야. 이 집이 없어지는 거야. 집이 없어지면 뭘 팔아, 팔기는. 그렇잖아요. 이거 이해되시나? 자, 물건이 멸실된 거야. 그럼 저당권이 뭐 할까요? 그대로 존속할까, 소멸할까? 저당권 없어지는 거지. 채권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집이 없어졌다고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자, 물권이 없어진 거야, 채권이 없어진 거야? 물권. 그래서 일반 채권자가 돼서 다시 하이에나로 전락돼 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 건물 내려앉은 이 집 말고 얘한테 다른 재산이 또 있을 수 있어 없어? 채무자한테. 저기 경기도에 토지 하나 있고 저기 광주에 아파트 하나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뭐를 취득하지 않은 거지? 저당권이 없으니까 그거를 팔았을 때는 저렇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뭐 그런 원리예요. 요게 저당권이에요. 됐어? 됐습니다. 뭐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 다시 우리 10페이지로 돌아갈게요. 10페이지. 아, 10페이지가 아니지. 1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자, 12페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저당권도 내용 보셨는데 이전하고 설정 차이를 보셨어. 그래서 지금 이 을은 가압으로부터 저당권을 이전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다? 설정을 받았다. 그럼 얘를 뭐라 불러야 되죠? 얘를 저당권자. 얘를 뭐라 불러야 돼? 저당권 설정자. 얘가 누구죠? 동시에 채권자.
채권자, 얘가 누구예요? 채무자. 자, 저당권은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주는 거라고 말로 해보세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우리가 채무자니까 내가 내 아파트에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고, 은행이 설정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정자고, 은행은 뭐라 불러야 되죠? 저당권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은행이 왜 담보 없으면, 아파트 같은 거 없으면 돈 안 빌려주는지 아시겠지 이제. 걔들은 돈 못 받거든 잘못하면. 그 담보 없으면 안 빌려주는 거죠. 담보 없으면.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전으로 가서, 자, 이전은 전주가 권리를 잃으면서 권리가 넘어가는 건데, 그 이전에도 두 가지 이전이 있어. 불러보세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요거는, 자, 권리가 넘어가는데 이전되는데, 이전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인에 하나에 권리가 하나씩만 이전되면 특정 승계, 특별히 하나 정해서 승계한다. 자, 매매 같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면 이 건물을 매매하는 거잖아. 딱딱 정해 안 정해? 매매의 목적물을 하나씩 정하죠. 건물을 매매하면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될까? 아니면 옆에 세워둔 자동차 소유권도 같이 이전될까? 자동차하고 건물은 별개잖아요. 건물을 매매하면 밑에 깔려있는 토지의 소유권도 이전될까? 이전되지 않을까요? 이전되지 않아. 이렇게 그 원인 하나에 개개의 권리가 하나씩만 이전되는 것을 무슨 승계라고 한다? 특정 승계.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상속. 아버지고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집주인, 차주인, 뭐 시계, 강아지, 돈도 많고 물권, 채권, 많은 재산권, 권리가 있었어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빚도 좀 있었어요. 의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망을 해버렸네. 자, 우리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권리 능력을 가져요. 사람이 사망하면 권리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자에게 이전돼 버리지. 상속인에게 이전돼. 그 현상을 뭐라고 한다? 상속. 그 원인은 단 하나의 원인,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단 하나의 원인인데, 이전되는 권리가 하나만 이전돼요? 다 이전돼요. 다,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이전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포괄승계. 상속인을 포괄승계인 이렇게 얘기해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포괄승계인. 이 사람이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분은 피자를 붙여서 피상속인 이렇게 불러주고. 됐어.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변경으로 가볼게요. 자, 권리의 변경에는 불러보실까요? 무슨 변경이 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밑에 두 가지는 뒤를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시게 되는 거고. 자, 주체의 변경,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 권리 주인이 바뀌는 거. 권리가 뭐 되면 주인이 바뀔까? 주인이 바뀌는 것은 권리가 이전되었을 때, 아니면 설정되었을 때. 이전되면 전주는 권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매매가 되면 집주인, 땅주인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권리가 이전되면 주체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권리의 소멸에도 두 가지 소멸이 있어요. 절대적인 소멸, 상대적인 소멸. 이렇게. 절대적인 소멸은 권리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 권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절대적으로.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는 없어지는 거고, 상대적 소멸은 나한테서 없어지는 거야.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고 그냥 나한테서 없어진 거죠. 나한테서 없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나한테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뭐 되어버리면요, 또 이전이죠. 이전되면 나한테서는 없어졌지만 권리가 세상에서 사라진 건 아니고 딴 사람한테 가 있는 거지. 이런 소멸을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지. 그 상대적 소멸은 여기 매매네, 매매. 자,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건물에 소유권이 있었는데, 저당권도 있었고, 전세권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건물이 그냥 지진에 내려앉아 버렸어.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걸 뭐라 한다? 멸시. 그럼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소유권도 없어지고, 저당권, 전세권 다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런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인 소멸. 그쵸? 이 건물을 갑이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갑에게서 소유권이 없어진다면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매매는 여기 나와 있네, 예로서.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 매매는 여기도 남아 있네, 예로서. 어디? 여기도 나와 있어. 뭐의 변경? 주체의 변경. 매매는 여기도 나와 있네. 뭐예요? 이전적 승계. 여기도 매매가 있어. 그러니까 매매는 곳곳에 막 꽂혀 있네, 예로서.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네. 동일. 매매가 되어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이거를 누가 부르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달라질 뿐인 거죠. 후주, 매수인이 부를 때는 권리를 취득한 거지. 어떻게 설정적으로 아니면 이전적으로. 이전적 승계시도 여기라고 할 거고,
제3자가 볼 때는 권리에 뭐가 바뀐 거죠? 소유권의 주체가 바뀐 거고, 전주가 매도인이 볼 때는 권리가 어떻게 된 거죠? 소멸된 거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다 기출 문제인데, 제가 우리 인문 강의 그 OT 할 때 메타인지를 강조했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 감각을 초반부터 길러야 돼요. 그래서 수준이, 나는 아직까지 문제 풀 수준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배웠으면 무조건 문제야. 처음에는 간단한 초보적인 OX 문제, 뒤로 가면 갈수록 고급 문제, 막 긴 문제, 막 이런 것도 풀고, 그렇게 자꾸 해야지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내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건 되게 쉬워서 다 풀 수 있는데,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대. 맞나? 뭐를 취득하는데, 어떤 권리를 취득해? 신축하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원시 취득 맞죠? 다르게는 무슨 발생?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절대적 발생. 자, 무주물 선점. 이것도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무슨 발생? 절대적 발생. 무주물 선점. 선점의 대상은 오로지 동산이다. O다, X다. 동산만 선점 대상이다. O.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은 누구 거다? 국가 거다. 주인이 없어지면 국가 거다. 동산만 그런 거다. 동산.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누가 버려놓은 물건 버렸어. 쓸만한 의자인데 버려놨네. 무주의 동산이잖아. 그럼 내가 가질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뭐 하는 거다? 지금 무주물 선점하는 그런 거 가져갈 때 연습하세요. 머릿속. 나 지금 민법 제252조 무주물 선점을 통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근데 내가 듣기로는 원시 취득은 전주가 없는 건데, 근데 이 의자는 전주가 있었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만 걔한테 승계받는 건 아니잖아. 걔한테 산 게 아니고 걔는 소유권을 포기했어. 소유권이 없어진 물건이 된 거지. 물건은 그 물건이어도 내가 들면 그 소유권이 승계되는 게 아니고 새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대. 자, 문장 분석해 보세요.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소리인가? 저 소리는.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으니까 을이 소유자고 갑은 저당권자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누가 채무자지? 을이 채무자네. 누가 채권자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준 거라고 말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야.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소유자 얘를 저당권 설정자. 저 갑을 뭐라 불러야 돼? 저당권자.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채권자인 거지. 저당을 잡았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상하게 쓰지도 않는 말. 잘. 법률 용어도 아닌 거. 설정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설정했다고 쓰면은 다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당을 잡았을 때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하나?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지. 설정이지. 이건 이전이 아니라. 그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가지고 있던 권리만 넘어와요? 의무도 넘어와요? 의무. 권리의 의무가 상속인에게 전부 다 몽땅 다 넘어오죠.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전적 승계긴 한데 이전적 승계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그 중에 또 어디에 해당해요? 포괄 승계. 하지만 그 상위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O다 X다? O죠. 이전적 승계예요.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팔아가지고 그 소유권을 갑이 상실을 했어. 이건 갑에게서만 상실된 거잖아요. 소유권은 그대로 존재해 안 존재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이런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네. 상대적 소멸.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 건물이 지진에 내려앉았다. 허리케인에 날아갔다. 물건이 멸실되어서 소유권이 소멸한다면 상대적 소멸이 아니라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이런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법률 행위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